2023년 4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끝나갑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좌파, 갑자기 애국자가 되고 있습니다. 애국자가 되고 있는 좌파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질질 끌려가면서 반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애국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윤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핵공유를 받아와라, 농축공장, 제철이공장 설립을 양해받아와라, 한국형 공격원잠 건조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아와라,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말들이 아마 좌파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렸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요 네 가지 중에 어떠한 것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거, 가치 동맹을 거론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좌파들이 이 네 가지를 못 받아왔다라고 하면서 빈손이다, 미국은 대단한 국익을 챙겼는데 한국은 미약한 이익, 미약이다, 이런 제목을 한 언론까지 뽑아냈습니다. 유럽 나토형 핵공유를 받아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주장했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제철이와 농축공장도 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하겠다는 것도 못했으니 빈손이다. 공격원잠은 아예 얘기도 없지 않았느냐. 일본에는 제철이 공장하고 농축공장을 과거에 이미 지어줬고 짓게 했고, 호주한테는 공격원잠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한국은 뭐냐? 딸랑이 노릇만 하고 왔느냐? 그걸 가서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나 키워주고 동전 한 입 받아온 거 아니냐. 동전 하나 기타 한 개뿐, 그런 옛날 노래가 있었는데, 네. 아메리칸 파이를 키워주고 동전 한 입 챙겨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시국선언 끝났는 줄 알았더니 숙명여대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에 경악한다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했죠. 그 논문에 자기 논문이 표절당했다고 하는 구현상 교수도 참여를 했답니다. 저자세 구력 외교, 반인류적 침략 범죄에 대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일본의 100년 전 일임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한 거는 웃긴다, 어쩐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자, 이 한미일 관계를 참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왕 나온 김에 또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하버드 연설도 봤습니다. 한국말로 하는데 참 잘하더만요. 이 정치학보다가도요, 법학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서울대학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 서울대학 안 나왔습니다. 법대생들이 오히려 이 공화정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정치학 한 사람들은 이 공화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정리를 못하는데 법대생들이 참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특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그걸 가끔 느끼는데, 이번에 그 하버드에서 쭉 한 연설을 보면서 이 공화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조지프 나이 교수하고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당신이 제 학생이라면 내가 A 학점 주겠다라고 웃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세계의 정치가 요동을 치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안에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할 때 그 집안의 일을 결정하는 거는 아버지와 엄마죠. 물론 자식들이 크면은 개입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식들이 장성을 해서 자기 재산이 있더라도 그 집안의 결정권은 늙어 빠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도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돈을 제법 번 재벌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잘했다고 하면서 딸려갑니다. 나중에 그들이 부모 자리를 차지해서 두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되면 더 큰 힘을 쓸 수 있겠지만 쉽게 안 바뀝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거는 great power, 강대국들입니다. 그 중에 초강대국, greatest power가 있고 뭐 greater power, 대단한 강대국도 있겠지만 그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greatest power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대국이 되려면, 강대국이 되려면 조건이 많아요. 여차여차 뭐 경제력, 인구 다 있지만 영토도 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불행하게 영토가 작습니다. 인구가 지금 한 5천만인데 작은 인구는 아닌데 이게 독일이 한 8천만, 프랑스도 한 6천만 되죠. 영국 7천만 되죠. 일본 1억 3천 이런 거에 비하면 적고요. 필리핀도 1억이 넘고 베트남도 1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은 1인당 높을지 몰라도 인구로 보게 되면 그렇게 대국도 아니고 영토로 보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경제력이 우리끼리는 잘 산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싱가포르가 세계 강대국이라고 안 하듯이 한국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한 수천 년, 수백 년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당분간은 못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해야 강소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의 지위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영토가 크고 힘이 있고 무력이 있는 나라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센 나라냐? 미국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유엔을 만들었고 지금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것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애를 먹을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 말려들어서 미국도 상당한 국력을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티스트 파워 자리를 뺏길 수는 있지만 쉽게 뺏기진 않습니다. 또 다시 일어납니다. 1등은 어디 가도 1등을 하려고 하는 복원력이 있고요. 늘 살아보게 되면 이리저리 치이는 친구는 여기저기 가서도 늘 치이고 사는 꼴찌로서의 복원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반장, 회장, 1등,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게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지나버렸고 이제 잘하면 손자, 손녀 키우는 건데 처음부터 1등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을 상태로 쇠뇌 공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냉전, 콜드워는 공포다, 전쟁이다, 스트레스다라고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냉전 속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했고 천안함 공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전, 우리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냉전의 반대가 뜨거운 열전, 뭐냐?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은 스트레스가 어떠냐? 더한 거죠. 그 전쟁의 반대는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냉전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냉전이 그럼 평화냐 열전이냐 문제에서 이 좌파들은 이 콜드워 냉전을 전쟁으로 이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을 고문해서 쇠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제 결론은요. 냉전은 평화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고려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 팍스 고려를 만들었죠. 딱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방 호족들을 하고 혼인동맹을 맺죠. 그래서 부인이 여럿이고 자식이 많습니다. 그럼 누구를 차기 왕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고려는 그 문제 때문인지 초기에 한 명의 왕자를 태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을 태자로 임명합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자들끼리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뒤에는 그 왕자를 낳은 어머니 세력이 있는 거죠. 이제 모계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왕권이 초기에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통일해서 팍스 아메리카를 만들면 그 안에서 반드시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새로운 냉전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통일을 하고 난다면 평화가 오는데 평화의 실체가 바로 냉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냉전을 열전으로 이해하도록 만든 게 누구냐? 대한민국의 위대한 좌파 교수님, 좌파 언론인들입니다. 냉전은 평화입니다. 더 좋은 평화가 있겠지만 그 평화는 성경 속에 나오는, 불경 속에 나오는 마음의 평화 그건 가능하겠지만 마음의 평화도 마음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바로 부딪힘이 옵니다.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부닥침이 오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평화도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할 수 있겠죠. 나오는 순간에 야이샹 뭐 삿대질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냉전이 평화인데 이 냉전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야 이게
열전이구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사는 사람, 그 틈을 이용해서 기회주적으로 한탕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냉전이 주는 그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럼 내가 살 길이 뭐냐? 나는 다재다능하기 힘드니까 권투시합만 열심히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는 사람. 제가 그 전에 신창원에 대해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신창원에 대해서 취재를 쭉 하다 느낀 게, 신창원 씨가 어린 나이에 운동선수로 갔더라면은 굉장히 유능했겠다. 선택을 운동 쪽으로 안 하면서 범죄계를 갔구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냉전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조건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비교 우위가 뭐가 있느냐? 그걸 딱 잡아가지고 글로 매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코치라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냉전이 주는 스트레스, 더군다나 북한하고 분단돼 있어갖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뭐 분단 국가들이 스트레스 받는 아들이 이기주의로 올라갔고 막 기회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길로 갔죠.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특히 조국 근대화 잘 살아보세 이걸로 하다 보니까 쫙 커가지고 냉전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냉전 속에서 가난한 청년이라 뭐 여학생도 좋고 나중에 큰 부를 일궜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 태생이 너무 미천해. 그런 경우에 그걸 담담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고 의미부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지우고 싶어. 내가 서울대학 나왔고 내 아버지가 뭐였고 이게 좋겠다. 그러면서 과거를 부정해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박정희에 대한 부정, 이승만에 대한 부정. 그리고 우리 과거는 좋았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옛날 일본에 병합되어 있을 때 위안부를 내줘야 하는 그런 힘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위안부 내준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거 가지고 일본하고 뭐 싸우자 뭐하자 이거 떠드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이 만들어온 이 혁혁한 냉전의 꽃이 아름다운데 그걸 누리게 된 지금 와서는 그들이 한 독재가 문제라고 하면서 마구 공격하는 게 이게 좌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당한 것처럼. 천만에 너 또한 그 냉전이 준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세력이 작용해서 피워놓은 꽃일 뿐이야. 근데 너는 꽃 중에서도 기생충이야. 그런 자들입니다. 노조까지, 민노총까지, 좌파 교수들까지. 언론도 매우 많습니다. 돌아보니까 과거 부끄러워서 그 꽃을 밟아. 제가 몇 차례 광주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전두환은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전두환 씨가 못했으면은 할 말이 없죠. 근데 박정희처럼 11.6 총 맞아 죽었으면 되는데 본인이 정권 이양하고 그것도 좌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걸 다 해줬어요. 경제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5.18 광주를 전두환한테 덮어씌웠고 성공했죠. 그렇게 밟아대고 지금 전두환 씨는 무주고원 어디 묻히지도 못하고 또 손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걸 즐기고 있죠. 근데 광주가 전두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덮어씌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끌려 들어가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희대의 정권도 만들었습니다. 꽃은 이쁘지만 꽃 밑에 보게 되면 모래밭, 자갈밭 아주 험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험노를 감추기 위해서 꽃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에너지를 내서 빛과 물을 땡겨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물도 끌고 와야 되잖아요. 물기를 내고. 근데 물기를 내는 과정에서 강제했다는 그 노역 때문에 그 독재자로 몰고 그가 하지도 않은 걸 덮어씌우는 게 좌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끌려 들어갔던 겁니다. 다시 동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맹은요, 지금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힘센 놈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잡아먹습니까? 옆에 나라부터 잡아먹습니다. 이 몽골이 가장 대표적인데 몽골이 바람처럼 일어나서 척척척 옆에 나라 붙여갑니다. 그때 걔네들이 하는 전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태무진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족 사람 모아가지고 기본적인 리더십은 있겠지. 싸우러 가자. 싸우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분배입니다.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는 약탈을 하죠. 약탈을 할 때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 내가 이 모임을 주도했으니 나부터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나는데 태무진은
그건 똑같이 시저도 그렇게 했어요. 약탈품을 나눌 때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택합니다. 너부터 해라. 제일 공 많은 사람부터. 그렇게 해서 이 동맹을 점점 키워갔고, 그 다음에 적진에 도달했을 때는 항복해라. 항복하면 우리 편이 돼서 같이 일하자. 아니면 죽인다. 그래서 딱 거부하면은 초토화시켜서 씨도 안 남기게 없애버립니다.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 저쪽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매번. 항복할까 말까. 그래서 항복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네가 그 다음에 만나는 적 앞에 만났을 때 네가 선봉에 서서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씨도 다 말리겠다 협박해서 항복하면은 너는 계급이 하나 올라가고 계급을 너 밑으로 넣는다. 이렇게 다단계로 하면서 동맹을 확 키워가는 거죠. 이렇게 키워가다 보면은 태무진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다 이 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부족들이 하나의 나라로 병합이 돼버립니다. 제국은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좋은 땅, 생산량이 많은 땅, 몽골에서 일어난 세력이 대도라고 지금 북경을 부르면서 금나라의 수도였던 상경이었던 지금의 베이징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자리에 원래 살았던 한족을 가장 멸시하는 제국주의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제국주의는요 반드시 옆나라를 병합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레이트 파워는 바로 옆나라를 먹는 겁니다. 점점 멀리일수록 안전한 거죠. 우리는 항상 중국한테 휘둘리면서 중국의 제국주의 속에서 병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사는 길을 택했고, 가끔씩은 중국하고 맞짱을 뜨는 고구려나 통일신라, 고려처럼 열국시대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화가 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느냐, 엄청난 과학기술을 갖고 아주 먼 거리에서 슈퍼파워 미국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워낙 멀어가지고 우리를 영토화하기엔 너무 멀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동맹으로 잡았어. 누가? 시작은 북한이 침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 이승만이 닦아서 침략만 막아주고 나가려고 하는 미국을 붙잡고 방공포로 협박하게 하면서 상위방위 조약을 받아냈잖아요. 미국은 우리를 먹기에 너무 멀리 있는 나라예요. 한번 들어왔다가 미국이 보게 되면 베트남도 그렇고 아프간도 이라크도 그렇고 탁 점령했다가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이 공화정이 되고 나서 공화정식 제국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과거 원나라나 영국은 조금 더 그러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의 제국주의는요 다 이렇게 병합을 하거나 자기네 국민을 이주시켜서 하는 식민지, 콜로니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공화정을 하면서 그런 그 싫어 하면서 영토화하지 않고 동맹으로 묻는 그런 식으로 하죠. 동맹도 아무나 안 해줘요. 필요할 때만 자기가 파견할 뿐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영토화하지 않고 식민화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끌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 걸 미국을 상대로 구체화된 상위조약을 끌어낸 이승만은 당대의 영웅이고요. 그걸 받아냈기 때문에 일본이 52년도에 미국의 군정을 받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일본은요,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자, 한국 같은 정상국가가 되자, 즉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자고 많이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건 미국이 오케이 해야만 됩니다.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러시아 제외하고 8천만 인구로서 가장 경제력이 세지만 군대는 30만 몇 개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절로 몇 개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 너희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 안 돼 하고 미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지 못합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항공모함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항공모함과 배는 만들어봐 할 때 그 만들 기회는 갖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토가 점점 커지면서 독일이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나는 최첨단 국가였는데 지금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무너지고 독일 동쪽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를 맞서는 최전방 국가가 돼버리니까 폴란드한테 기회가 가고 지금 독일은 폴란드를 지원하는 서포트 국가가 됐죠. 요거의 더 모형이 뭔가 하면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싸우기 위해서 미국은 원래 일본을 해체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걸 한국 전쟁을 지원하는 구도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후방 기지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서울에 있지만 그 후방 기지 사령부는 일본에 두면서
일본은 미국이 관리하는 한국을 지원하는 시스템, 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집권을 했을 때 둘이 국교를 맺어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면서 일본은 돈을 주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또 한 번 잡아낸 게 전두환이고, 이번에 잡으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게 뭐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가치동맹, 같은 가치로 갈 수 있고, 같은 가치 속에서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쥔 상태에서 각 나라의 역할을 주고 있잖아요. 일본은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린 나라입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한 숨어있는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여간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떠오르도록 막아버립니다. 한 1980년대에 일본 경제가 지금 중국만큼 넘버2로 컸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 에즈라 보길 같은 경우 재팬이 넘버1 이런 기사 책 나오고 하니까 바로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 경제를 딱 잡아서 지금까지 일본 경제가, 유럽은 지금 5만 불이 가는데 3만 불, 한국한테 추월당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독일도 한때 냉전 때는 막 부흥시켜줬지만 독일이 통일되고서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독일이 어떤 녹색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하면서 독일 힘을 많이 줄였잖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기술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 1등을 해본 사람, 아까 제가 부모하고 자식 얘기했는데, 자식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모가 8, 90이 돼서 정신이 치매가 되기 전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힙니다.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힘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조지프 나이 교수만 돼도 바라보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노재봉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더 쉽게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아들이 하는 거는 잘 안 되지만 제가 가면 저절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상해요. 저보다 더 위대한 선배가 가면 쳐다보기만 해도 일이 돼버려. 그게 파워죠. 그 미국은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미국을 상대로 하나하나 따지듯이 뭐 내라 한 거는 미국이 줄 수가 있겠지. 안 줄 수도 있겠고. 그 문재인 씨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무제한으로 미사일 만들어도 좋다. 풀어줬어요. 미국이 풀어줬어요. 그거 지금 와서 자랑해. 문재인은 그거 받았는데 윤석열은 이번에 뭐 받아왔니? 그러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나 너랑 생각이 같아 라는 걸 인식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집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하고도 만났죠. 바이든은 한국에 왔다 갔으니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상당히 윤석열을 관찰했을 거예요. 미국 직접 온.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 가갖고 부통령하고 만나고 국무부 장관하고 또 따로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그 부통령을 향해서 두려움 없는 부통령님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그것도 뭐가 보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단어를 쓰겠지. 국무부 장관도 자기 중심에서 이번에 국무부 관료들과 더불어 윤석열을 관찰했을 거예요. 또 국방부에 가서 DARPA라고 하는 비밀 무기를 만드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미 국방부 장관 이하 부장관 차관들도 윤 대통령을 쭉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가치동맹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우리랑 같이 가도 되나 상당히 검증을 했을 거예요. 하버드에 가서 또 조세프 나이를 보고 또 MIT를 가고 미국의 실력자를 쭉 보면서 하버드의 메모리얼 처치에 가갖고 하버드 출신으로 6.25 때 죽은 하버드 출신이 13명이던가 뭐 그렇게 나오던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분은 기독교적 교육을 받아 그런지 뭐 묵상하는 자세도 딱 교인 그 자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농축공장, 제철이 공장, 뭐 공격원장 이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외 것도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내나 따져갖고 갖고 오고 절박한 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구력 외교 뭐 이렇게 떠드는데 구력이 외교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미국을 움직이려면 이 그레이티스트 파워를 상대하는 이 스몰 파워 국가가 이거 내놔라 저거 내라 그러면 귀찮아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받아와서 그걸 자랑할 수도 있어. 내가 삥 뜯어왔다고 자랑할 수 있어. 근데 저쪽을 감동시키고 뭐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갖고 올 수 있죠. 그 주머니에서 돈 1,000원 빼갖고 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 문재인 때는 미국이 줬으니까 받아온 거지. 걔네들이 져주니까 받아온 거지. 근데 이렇게 가치동맹으로 가게 되면 더 쉬워지죠. 그게 시작이죠. 스몰 파워가 강대국을 잡는 방법은 그겁니다. 태무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태무진에 붙어야만 살아야 되는 건 사는 게 맞죠. 태무진한테 붙지 못하면 전멸을 당하죠. 그 다음부터 태무진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태무진이 선택한 다음에 전리품을 택하겠소 라고 했을 때 쳐다보는 겁니다. 태무진과 같이 가야지 내가 먼저 전리품을 가져가겠어. 이게 좌파식 발상이야. 근데 좌파들도 결론적으로 야 윤석열로 가져온 게 없네 하는 순간에 이들도 보수의 이 애국대회에 합류한 거라고. 이 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냉전주의자 뭐 광주 책임지라 이러다가 이쪽으로 이 좌파들이 보게 되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거에 반대하던 걸 지지하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애초부터 이 대열에 못 들어온 거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세력. 내가 뭐처럼 봤을 때 그들은 휴러 독재자. 윤 대통령이 이번에 권위주의 체제하고 자유주의 체제의 대성 얘기하면서 걔네들을 계속 왕따 시키잖아. 딜도 못 들어와요. 잘 들어오고 싶을 거야. 못 들어와. 근데 우리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좌파들이 문제인 거지. 근데 이 자들은 딸려오면서 반대한다 이거. 윤석열에게 끌려 들어가는 대한민국 좌파 조롱을 하게 되면 그들이 또 덤벼들 테니까 너희들 또 애국자구나. 열심히 해봐. 저는 이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